중국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때리고 중국 물건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시장에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 근데 이번 스캇 베센트가 만나는 걸 보면서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중국 하나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된 게 우리한테 유리하기만 할 것인가? 잘 이용해야죠. 이들을 버리고는 미국이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대만이 왜 안 들어갔지?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 중국이 분명히 팔았다. 금리 치솟고 난 다음 날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 다음에 국채 입찰을 했는데 간접 입찰률이 80%가 훨씬 넘었어. 괜찮아. 이랬어요. 간접 입찰률이 높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 외국 국가가 판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봤더니 관세는 마무리 이젠 협상이다 네. 라는 말씀을 이제 네.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협상의 단계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핵심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하느냐,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 스캇 베센트가 초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월스트리트는 그대로 그동안 잘해왔다. 우리는 메인스트리트가 포커스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메인스트리트는 실물 경제고요. 월스트리트는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뭐 이런 거 금융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알겠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의문이었어요. 과연 할 수 있어?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은 저가 제조 물품을 중국에서 들여오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어떻게 커버리지 할 거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뭔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두 군데에서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하나는 트럼프의 이야기를 통해서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는 스캇 베센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그 자동차 회사들을 상황을 좀 사정 좀 봐주도록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미국에다 공장 지으려고 하면 시간도 필요하고 부품이나 이런 거 다 조달하려면 시간 필요하니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보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때렸을 때 대부분 멍미?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뭐지? 네. 과연? 가능해? 현실적으로? 이런 의문 부호가 안 생길 수가 없었거든요. 너희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다르면 그 관세를 우리가 내는 것도 아니고 너희 국민들이 낼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바로 관세 선포가 있은 이후에 나타났던 채권 시장의 패닉, 그리고 채권 시장의 패닉이 나타났으면, 금리가 상승하는 패닉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값이 떨어지는 이유죠. 그리고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 그건 수많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한 서너 명 정도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두세 명 정도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어요. 연준 인사들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 그 상황이 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걸 계속 밀어붙이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밑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즉, 우리의 핵심은 미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만드는 거야. 근데 스캇 베센트하고 그 루트닉 상무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보니까 우리 미국 망했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어. 코로나가 되니까 섬나라가 돼가지고 외국에서 물건 안 들어오니까 완전 바보 된 거야. 이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몇 가지가 있어. 의약품을 만들어야 되고,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몇 가지 좀 부수적인 게 더 있죠. 네. 이것을 천명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했는데 드디어 나온 거야. 관세를 때릴 거야. 관세를 때리는데 우리나라로 즉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오면 좀 봐줄 거야. 대신에 계속 관찰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오는지 보면서 관세를 시행할 건지 말 건지, 유예를 할 건지 여유를 둘 건지를 우리가 결정할 거야 라는 얘기를 오늘 트럼프가 천명한 겁니다. 이 방법,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요. 그럼 자동차는 제일 큰 사업이니까 미국에서 한 1년에 한 1,300~1,400만 대 이 정도 팔립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오늘 스캇 베센트가 5개국과 이제 협의를 한다 했고요. 네. 지난주에 베트남하고 했다. 지금 오늘 지난주에 미국 베트남을 만났고, 바로 최근에 중국이 베트남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보조를 같이 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트럼프가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저 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 까불지 마. 너희 큰일 날 거야. 중국에 붙으면 너희는 국물도 없어. 이 얘기를 저는 한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드러났습니다만 처음에 아니 중국에다 145%를 하면 아이폰은 너희들은 그러면 999달러에 사던 거 3,000불에 살 거니? 2,500불에 살 거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애플은 중국에서 공장을 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일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카페센트가 지난주에는 베트남하고 얘기를 했고 내일은 일본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국하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베트남을 하나 했고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영국 5개국이에요. 이걸 우선으로 이 타겟을 잡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 타겟으로 잡았는데 그냥 잡아서 뭐 먼저 빨리 협상한 사람이 유리할 거야라고 말은 네. 하지만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라고 먼저 음. 이런 말을 함께 던졌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네네네. 제 생각인데 중국 대체제로 무엇인가 필요했겠죠. 음. 중국을 대체할 국가들로 이들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애플이 장비를 빼서 어디로 가려고 하나? 인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팔 거는 인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국을 합쳐서 중국의 대항마로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의 공급 기지로 만들고, 그다음 또 하나는 미국의 투자 기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 있을 일본과 다음 주 한국에 있을 그 회담을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아마도 그 동안에 했던 얘기와 행적을 보건데 아마 그 미국의 가스전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상당하게 부담을 지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1기에서는 중국하고만 해서 네. 해도 논리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다른 지역도 한 방에 때리고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보편 관세도 아직 남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도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한국이 됐든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관세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이폰을 미국에서는 못 만들 거잖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가격이 안 맞으니까. 네. 트럼프가 굳이 다른 지역을 먼저 때려놓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중국의 생산 기지를 대체하려는 효과뿐만 아니라 네. 그 나라들한테도 특정하게 요구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국의 대체제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편하게 대결 구도로 갔잖아요. 중국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트럼프 1기 때 당하고 나서 바이든한테 옥죄고 나서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기술 굴기, 쌍순환 이게 뭐냐면 그냥 수출 전진 기지였어요. 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하면서 지난 5년, 7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준비가 너무 잘 된 거죠.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은 뭐냐면 야, 니네 부동산 부실이 아직도 여전히 많고 부동산 규모가 너무 큰데 그거 꺼지면 커버리지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건 여전히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사이즈는 50조 달러, 약 50조 달러, 중국의 GDP는 18조 달러, 주식시장은 10조 달러예요. 부동산 시장 사이즈가 커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 공격은 시작은 했습니다. 피치사를 통해서 A+에서 A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어요. 저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강등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은행의 대출이나 이런 규모들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때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이 외국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문호를 열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합작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융사는 100% 너희들 지분 갖고 와도 돼 하고 몇 년 전부터 풀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도 땡기려고 했고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날을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는 잘 됐고 그러니까 저렇게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 그 3월달 수출은 미국의 밀어내기도 있었습니다만 순위를 보면 의외로 미국의 수출 말고 타 국가에 대한 수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때리고 중국 물건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자기네 내수
그 시장의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 전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스캇 베센트가 만나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여러 국가들을 통합해서 중국 하나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본, 한국은 물건을 대체해주기도 하지만 투자를 해줄 수도 있는 국가니까. 뭐 호주는 원자재를 조달해 줄 거고, 인도는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자면 그 노동력을 좀 제공해 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국가를 합산해서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걸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짙게 들고요. 그런 나라들한테 관세를 매긴 건 오로지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아,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 나머지 나라들은 아까 그 5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걸려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우리가 왜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세계주의자들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네. 왜냐하면 그 세계주의자들은 시장을 세계를 전체로 시장으로 가지고 그렇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달러 기축이라는 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서 그 시장을 점점 넓혔고, 실제로 그게 효과적으로 하면서 미국의 세계 최대 기업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근데 그 사이에 부자들은 돈을 벌었고 월스트리트는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미국의 중산층과 제조업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는 누구를 딛고 올라왔느냐, 미국의 농산물을 만든 농부들과 그다음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산층 이하의 그런 일반 미국인들을 근거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들한테 뭔가 희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인의 노력을 보면 너무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채통도 없고 위신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쉽게 트럼프의 지지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운 거면은 오히려 관세가 예를 들어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국에 때린 거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굳이 한국에 왜 때린 거냐를 얘기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의 그 약간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때린 거라고 하면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그거는 어차피 약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거 레토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나라는 왜 때린 걸까요? 중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네, 유럽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했는데요. 유럽은 자꾸 우리 거를 뺏어가고 자기네 물건만 팔지 우리 물건 하나도 사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 세계주의자들의 방법은 뭐냐면, 달러 기축을 통해서 달러로 호혜적인 전 세계 질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적자 보고 대신 그 돈 다시 갖고 와라. 채권으로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잖아요. 내가 종이 쪼가리 줄게. 너희들 물건을 줘. 그렇죠. 대신에 내가 가서 너희 금융시장을 열어. 금융시장에 가서 다시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올게. 미국의 그 경제 질서는 이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화, 그러니까 나는 종이 인쇄물을 주고 귀한 물건을 받아오고, 대신에 종이 물건을 내가 금융으로 가서 땡겨오는 이 문화 속에서 누가 소외되냐면 미국의 일반인들이 다 소외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들의 대변자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왜 시작이 됐는가라는 네.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어쨌든 우선협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고, 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게 우리한테 유리하기만 할 것인가? 네. 잘 이용해야죠.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때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협상을 할지 정말 모르겠는데, 카드를 좀 헤아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5개 뽑힌 국가들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으로 느껴보시면 영국, 우방국 계열. 호주, 예. 일본, 한국, 인도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먼저 했었고. 네. 베트남 하나 더 얹어 근데 이게 있고. 달리 말하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각자 핵심적인 협상 카드나 네. 이걸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버리고는 미국이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 국가들은 미국한테 절대 반기를 못 들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대만이 왜 안 들어갔지? 너무 궁금했어요. 대만이 왜 안 들어갔지? 왜 그럴까요? 헤아려 본다면 그 중국이랑 협상하려고 그렇죠 뭐. 대만까지 하면은 근데 중국이랑 완전 원빵 뜨다는 건데. 네. 고기 하나에 네. 뭐가 하나 풀린 뉴스가 오늘 아침 나왔는데, 지난번에 엔비디아에 젠슨 왕이 뭐라 하냐면 H20 우리 중국에 팔 거야 이랬어. 네.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오케이 했어요 미국이? 백악관 가서 저기 마라라고인가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한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케이 됐죠.
애리조나에 TSMC 팹이 들어옵니다. 네. 네. 그리고 놀랍게도 2나노를 27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만의 최선단 공정이 미국에도 세워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늘 젠스랑이 얘기했죠. 이제 미국에서 AI 컴퓨터 칩을 만들고 AI 그 서버렉을 다 만들어서 우리 알아서 AI 서버 센터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 드는, 그럼 대만은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대만의 방위의 마지막 보루는 미국산 F-15 전투기가 아니라 TSMC 공장이거든요. 네. 얘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아마 TSMC 그 기술자들 공수 프로그램까지 다 짜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27년까지만 사고가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년에 2나노 팹이 들어오면 진짜 최신형 팹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대만 문제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그래서 앞서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 있어요. 핵심적인 거 이제 의약품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그래서 한국의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을 잘 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장에 직접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제 우시앱텍인가?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우시 앱텍 정말 잘한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척척 다 알아듣는데요. 이렇게 오더 내리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쏙쏙 알아듣는데요. 너무 일 잘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걔네가 세계 1등 아닙니까? 이거 자를 거거든요. 결국은 자르고 그러면 누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되게 유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바이오 의약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만들어져야 되고, 컴퓨터, AI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대만에 풀리지 않은 숙제는 엔비디아 젠슨왕의 입을 통해서 일부 해소가 된 거고, 앞서 나머지 5개 국가와 베트남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거 또 행설수설 또 헛소리 하네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진심 같긴 한데 저 왜 이렇게 조금 막 쏟아붓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 전략이었고 처음에 세게 때린 건 거래 기술이죠. 원래 트럼프가 하는 방법. 그 아트 오브 뭐라 그랬지? 있습니다. 거래 기술 책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트라 그랬어. 이 표현을 거래 기술인데 그냥 아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 대변인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생각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많은 사람들이 쟤 저러다가 트럼프 뭐 어때요? 네, 모르는 막 게 제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지도 떨어지고 네. 막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지지도는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바로 미국인들이 원하던 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수의 미국인들이 원하는 바인데 그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너무 빠지는 건 못 견디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주식시장이 깨져도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들은 상관없어요. 주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권은 굉장히 세다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을 버티기 위한 반작용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에 미친 여파, 나아가서 환율 금리 이야기까지 이제 좀 전환해 볼까 합니다.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일단 오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했던 건 스카페센트가 지금 굉장히 변호를 세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외국 국가가 판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을. 무슨 말이 회자됐냐면 4.58 찍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4.58까지 금리가 치솟았을 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야 이거 중국이 판 게 아니고 일본이 판 거야.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근데 사실 그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모르죠. 재무부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돌아왔는지를 보면서 이거 사내들 누구인데 이러면서 아마 체크를 하면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 중국이 분명히 팔았다. 이거는 뭐 심증이지만 확증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스카페센트가 금리 치솟고 난 다음날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 다음에 국채 그 입찰을 했는데 간접 입찰률이 80%가 훨씬 넘어서 괜찮아 이랬어요. 간접 입찰률이 높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줬다는 얘기거든요. 예. 왜 굳이 저 얘기를 왜 하지? 그러니까 그 시장을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거구나. 수요가 많았다. 근데 오늘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거 외국 국가가 판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격이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카펠센터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내다 파는 게 아니라면 중국이 그 1월 기준으로 7,610억 달러를 갖고 네.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물론 이제 그 뭐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규모도 아니고요. 외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일본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줄었어요. 네. 반절 정도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갖고 중국이 미국 국채 시장을 흔들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전쟁 선포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근데 스카펠센터의 말이 맞다면 국가들이 파는 게 아니냐면 채권 시장의 혼동은 이제 곧 마무리될 것이다. 근데 사실 왜냐하면 4.58로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서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지. 사실 금리 레벨로 보면 올해 기준금리나 현재까지 두 번이 잡혀 있으니까 4% 기준금리에서 4.5% 10년물 금리면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너무 금리가 빨리 빠졌기 때문에 3.85까지. 그렇죠. 그냥 채권 먹은 사람들이 팔았다고 치면 아주 설명이 깔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뭐 중국이 팔았다, 일본이 팔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런 해석을 주장하는 경우 이거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bp가 3일 만에 움직였잖아요. 많이 움직였어요. 이건 정말.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혼돈이 있었던 거고 중국이 판 것도 아니고 일본이 판 것도 아니면 투기 세력들이 그냥 투자자들이 판 걸 수도 있잖아요. 투매를 한 겁니다. 투매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3.85 갔으니까 수익 실현을 했겠죠. 한 4.0, 4.1 그 사이까지는 야 이거 빨리 이거 먹었어 빨리 팔아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야 이거 혹시 저기도 파는 거 아니야? 이게 원래 심리를 움직이는 금융시장이니까. 당연하죠. 금융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야 그러니까 작년도 8월 5일 날 8월 5일 때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떠 계십니다. 원래 떠 계십니다. 이거 그 저기 엔캐리 청산이다. 엔캐리 청산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엔캐리 청산인지 누가 알아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의 은행이 얘기는 하긴 했어요. 일부 청산됐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엔캐리 청산도 있었지만 더 큰 규모는 엔캐리 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매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번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든 일본이든이 채권을 때리면 어떻게 하고 겁먹은 채권 보유자들이 투매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을 보실 때 미국 시장은 지금 레버리지라는 섬 위에 떠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깔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5월달 FOMC가 5월 6, 7일에 있고 6월에 이제 중순에 있고 5월 13일에 물가 발표를 하는데 기준금리를 5월에 내린다는 사람이 생기긴 했으나 현재 대세는 6월 이후잖아요. 그럼 그렇게 반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정도의 미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4.3 얼마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대략적으로. 미국 금리 4.4쯤 되나 뭐 그 정도일 텐데 지금. 애매한데 4.3, 4.1에서 4.3 정도면 정상적인 상황이고. 정상인 상황이고. 그냥 이자를 받을 정도의 투자는 괜찮지만 금리가 빨리 내려가는 건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서는? 그렇죠. 그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3%대에 들어가면 수익 실현. 수익 실현 4.5 이상에서는 매입 진입.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달러 보유자들 기준으로. 달러 보유자들. 근데 맞아. 원화 환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지금 원화 있으면. 원화는 제 생각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누가 맞추겠습니까, 환을? 뭐 없죠. 근데 원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환율 떨어진다. 엔화가 방향을 완벽하게 잡았어요 지금. 엔화는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 이제 건너야 될 산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140엔까지 수식으로 떨어지면서 작년도 8월 5일날 3, 4 그날 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 엔캐리 청산 같은 분위기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40엔이 깨지면 그런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은데 혹시 그걸 두려워하는 세력이 또
시장에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는 일종의 회색 코뿔소처럼 이렇게 열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네. 그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까지 투자할 필요 없다고 보신다는 거죠? 지금 정도에서는? 네, 개인적으로는 원화가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줄기차게 약세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터질 거 다 터졌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협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보편 관세 다 얻어 터질 거냐 아니면 뭐 하나 해주고 들 터질 것이냐. 라는 거죠. 지금 환율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진짜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이제 하나 더 문제 여쭤봐야 되니까. 네. 근데 중국이 이제 관세 관련된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 네. 1기 때는 위안화를 절하시켜도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물론 2부에서 그 얘기를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이번에는 위안화 절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네. 위안화가 잘 버티다가 네. 미국이 거칠어지니까 위안화가 다시 조금 환율이 그렇죠. 올랐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위안화랑 너무 밀접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안화가 올라가면 영향을 당연히 받죠. 우리는 엔화와 위안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네. 예. 오늘도 사실은 강세로 갈 수 있었죠. 엔화만 보면. 네. 근데 위안화가 7.31로 가는 바람에 네. 강세로 갈 뻔하다 안 갔어요. 네. 그냥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위로 잡아 끌면 일정 부분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1번에서 밑으로 잡아 끌면 그것도 또 이렇게 끌려가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환율은 그래도 어쨌든 하향 안정화로 보신다. 네, 지금 한국은 올해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 규모가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작년보다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아까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하면서 레버리지 위에 떠 있다라고 보면 된다 이러셨는데 네.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한국 증시. 네. 한국 증시는 너무 이제 구태의연해져 가지고 제가 이 얘기해봐도 아무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기회가 정말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아무도 안 들으시는데 진짜 2배 먹을 주식들이 참 많아요. 2배 수익 날 수 있는 주식들이. 그런데 이제 그 안전판을 마련하셔야 되니까 배당을 꽤 많이 주면서도 2배 올라갈 주식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별적으로 잡아 놓으시면 굉장히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편안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안 좋았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그 기준을 선별적으로가 진짜 네. 그 선별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어떻게 잡아야? 아니 저 절대 기준이에요. 선별을 잘하는 건지. 네. 주주 환원율이 높고요. 요즘 제가 맨날 그러니까 전체 노래 부르는 순이익 거. 중에서 배당이나 자사주를 많이 하는 네, 네, 절대적인 그렇죠. 배당 수익률보다는 네. 일단 예, 그러니까 전체 그 주주 환원율이 예를 들어서 뭐 1조 벌어내서 50%면 5천억 배당을 네. 해주는 배당과 자사주 자사주. 소각이나 네.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주주 환원율이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네. 가격 정말 많이 쌉니다. 예, 뭐 국장 안에 이러지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모두가 열광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모두가 버린 시장은 좋아요. 삼성전자도 53,000원 밑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쳐다를 안 보더라고요. 근데 이럴 땐 꼭 돈이 없어. 왜냐면 이럴 때 현금이 없어. 예를 들어 현금이 네. 없는 건 너무 슬프고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이 많은데 네. 말씀대로 선별하고 싶으면 내가 다른 주식을 팔아서라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 오늘 그 작업 개인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아. 뭘 볼까요? 그냥 심플하게 뭐 PR을 볼까요? 어떤 거 딱 음. 어떤 내가 크라이테리언으로 고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 말고 혹시 뭐 딴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24년도에 하도 당하고 나니까 저는 실전 투자자고 네. 소위 말하는 전문 투자자고 업자인데 24년도에 너무너무 많이 깨졌어요. 네. 개인적으로 시장보다 더 깨졌으니까 제가 처음이에요. 시장보다 더 많이 깨진 거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확정적으로 보이는 이익에 눈을 감지 말자. 그러니까 기대감에 휩쓸리지 말자. 기대감은 신기루다. 헛것이고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정해진 현금 흐름을 확정지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주주 환원율이 중요한 거는 네. 주주 환원율이 지금 6%, 7%, 8% 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주가도 낮습니다. 배당 더하기 자사주를 한 개. 네. 주가 대비. 뭐 네. PBR도 뭐 1배 이하 속출하고 있고 PER도 4배, 5배 이런데 주주 환원 율이 시가로 한 7%, 8%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느 업종에 많을까요, 그런 게? 제가 종목까지는 안 여쭤볼게요. 공부하셔야 되니까. 업종이라도 좀 골라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공부하실게요. 저는 그 퇴직연금 쪽은 그동안에
그 지난 3, 4년 동안 계속 강력하게 밀었던 게 은행 ETF였어요. 은행은 너무 잘하셨네요. 역시 훌륭하시네요. 근데 네. 곧 은행을 한 주도 갖지 말고 다 처분하라고 편지 쓸 예정이에요. 아, 예. 그럼 대안은 뭐 혹시 뭐세요? 대안은 증권입니다. 아, 증권. 네, 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한국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대로 그냥 편하게 가시면 편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증시도 좋아지니까 당연히 증권 업종이 더 좋아지는 건 맞고 네. 거기에 증권 업종들도 앞으로 주주 환원이 은행만큼 늘어날 수 있다. 요게 같이 맞물리는 건가요? 역시 전문가니까 뭐 제가 아니 저는 얘기하신 거에 해석해요. 아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 거래 규모도 커질 수 있고 시장 규모도 커질 수 있고 그러면은 이익 규모도 커지는데 30년짜리 장기 차트를 보세요. 네, 좀 슬프긴 하죠. 네, 아주 바닥입니다. 네. 네, 증권 기업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약간 고정관념이 이제 사이클을 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이클이 떨어지는 일이 혹시 벌어지더라도 꾸준하게 주주 환원을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은행하고 약간 다르니까. 최근에 대표 증권사들의 주주 환원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은행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고 메리츠가 메리츠 금융이 지주. 예, 메리츠 지주가 상당히 많은 걸 보여줘서 마음이 조금씩 동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투자자들 니네들은 우리한테 하우스 쳐가지고 돈만 벌지 뭐하냐 지금 이런 이제 그 욕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하려면 주저하는 많이 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가서 내가 보니까 당신 투자 방법 뭐 대단한 것도 아니던데 왜 당신 방법대로 사람들이 돈을 못 벌죠? 이랬더니 워렌 버핏 옹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두 빨리 부자가 되고 그쵸.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24년도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 말이 예전부터 맞아 이랬거든요. 그 말이 제 세포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네. 마지막에 가까운 질문인데 은행이 왜냐하면 네. 은행이 오를 때도 이번에는 대형 은행들이 사실은 더 많이 오르고 네. 지방은행이나 이런 게 좀 덜 올랐잖아요. 근데 네. 사실 항상 은행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방은행이나 무슨 공공은행이 저렴하죠. 훨씬 싸 보이는데 결국 저렴하죠. 주식은 얘가 됐잖아요. 네. 그럼 증권도 네. 대형 증권사가 있을 거고 중소형이 있는데 싸 보이기는 중소형이 훨씬 싸 보이긴 하거든요. 아니요, 주주 환원율을 보세요. 아 무조건 네, 기를 주주하는 주주 환원율 걸로? 보시고요. 그리고 그 거기도. 다음은 대형주부터 하세요. 대형주부터. 대형주가 좋은 주식들이 은행하고 비슷할 거다. 네, 대형 쪽이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쏠립니다. 한번 처음에 방향을 타면 아니 지금 점차 쏠리고 있어요. 큰 데하고만 거래하고 증권업에 있어요. 증권업이 아. 온라인 강하고 그 유명한 데에서 사람들이 객장에 안 가고 객장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문화가. 이제 증권사는 이제 객장을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점차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회사가 유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미 들었던 회사에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